일단은 오늘 논문 소개로 오신 연구자 선생님은 이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의 기독교윤리학과 박사과정으로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홍임수 선생님이시고요. 논문을 사실 다 하고 싶을 만큼 재미있는 논문을 너무 많이 쓰셔서 여기 소개글에 있는 제목 다 네, 맞을까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세속시대의 종교, 자기 진실성과 공적 영성, 유한성의 존재론과 감정의 전환, 혐오를 넘어 연민의 동시로, 그리고 오늘 논문과 함께 탕자들의 비유에 관한 내러티브적 윤리 고찰, 뭐 이런 논문들 많이 쓰셔서요. 아마 또 이런 논문들도 아마 다운받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과 더불어서 혹시 이제 솜니움 참여자분들께서도 같이 더 하고 싶은 관심 있는 주제 있으면 아이디어 주시면 또 모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임수 선생님께서 좀 논문을 좀 이렇게 직접 저자이신 선생님께서 좀 같이 읽어보고 좀 얘기 나눠주시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셨듯이 홍인수라고 하고요. 제 그 박사과정생이고 제 중심 주제는 생태민중이라는 개념을 이론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대가 되는 어떠한 사유의 토대가 되어줄 수 있는 글을 작성을 해봤고요. 제 문제 제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한이라는 것을 발견해냄으로써 그걸 신학함으로써 죄에 대한 비판으로 한을 내세웠는데 그 한이라는 것의 대언적 과제, 그러니까 교회의 과제를 한을 대언해주는 역할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비인간종은 그 대언이 불가능할 텐데, 왜냐면 대언의 과정에서는 서발턴 이론 뭐 이런 걸 얘기했듯이 언제나 왜곡이 일어나는데 언어가 없는 비인간종의 그 고통을 대언하다 보면은 더 심한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정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어, 민중신학의 그런 한계를 좀 넘어보고 싶었던 그런 논문이고요. 서론 읽어가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건너뛰면서 읽는 형식으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오늘날 가이아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생태계 파괴와 탄소 배출은 전 지구적 기온 상승을 비롯한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식지 파괴로 인한 기후난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다양한 생물종들은 멸종을 맞이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현재적 사건이며 인류를 포함한 지구 모든 생명 존재들의 생존이 걸린 보편적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은 주로 과학기술적인 해결, 도덕적 윤리의 호소와 같은 점진적 변화에 머무르며 현재의 문제는 미래의 과제로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기후 취약계층의 고통에 대한 현재화와 공감 형성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고통의 직접적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주요 담론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언어를 통해 고통을 표현할 수 없는 비인간 존재의 고통은 우리에게 과시화되지도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소멸되고 있다. 이는 언어적 상징 체계를 넘어서는 고통을 향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고통의 문제를 죄의 중심으로 접근한 기존 기독교 신학은 가해자 억압자의 회개와 구원을 중심 주제로 다루는 신학 체계를 만들었다. 피해자의 실존적 고통은 주변화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고 그들의 목소리를 신학적으로 수용할 언어가 부재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기후위기를 해석하는 인류세 담론에서도 반복된다. 인류세 담론은 기존 기독교 신학의 원죄 구조를 재현하고 있어서 이 죄의 책임을 인류 전체에게로 환원하여 고통을 야기한 구체적인 원인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겪는 실제적 고통은 배제되고 있고 그 해결 방안도 피해자의 회복과 복원이 아니라 가해자 혹은 억압자의 억제에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을 신학적으로 언어화하려는 시도가 민중신학에서 전개됐다. 민중신학은 고통의 문제를 죄론 개념으로 접근한 서구신학을 비판하며 민중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고통으로부터 신학을 전개해갔다. 민중의 직접적인 고통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한국 고유의 정서인 한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해석하였고 이는 은폐되고 사라진 민중의 목소리를 신앙의 중심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대의 시도는 주로 문학적, 사회학적 상징체계의 범주 안에서만 이뤄지면서 언어적 상징체계와 구조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한을 인간적 범주 안에서만 접근하여 비인간 존재의 고통을 포착하거나 이를 신학적으로 확장하지 못했다. 최근 연구들이 한을 비인간 존재의 고통으로 확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의 사제적인 역할, 즉 고통의 언어를 대언하려는 시도에 머물러 있기에 비인간 존재의 고통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렇게 본 논문은 기존의 한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한을 감정이 아니라 정동의 차원에서 재구성하여 언어화되기 이전에 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찰하고자 한다. 정동은 비언어적 층위에서의 상호 감응의 힘을 포착하는 개념이며 이는 비인간 존재의 고통을 신학적으로 마주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따른다. 이 장에서는 1970에서 80년대 한 담론의 구조와 그 한계를 분석하며 특히 인간 언어에 의존한 한의 대변 불가능성과 정동적 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한을 정동으로 재해석하고 비인간 존재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는 신학적 방법론을 제시하려 한다. 이는 한의 정동으로 오시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새로운 신학적 과제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2장에서는 어떻게 죄론의 한계가 무엇이고 이걸 민중신학이 한으로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론의 한계는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건너뛰어서 3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기존 죄론의 한계는 잘 알고 계시듯이 원죄 그리고 이러한 죄는 피해자의 복원보다는 어떠한 가해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들을 비판했고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테드 제닝스라는 학자가 이론화한 것을 읽어드림으로써 계속 발제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테드 제닝스는 죄가 교류화되면서 본래의 해방적 기제를 잃고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구조를 분석했다. 그는 죄가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고 사회적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식을 7가지로 분류한다. 이러한 죄들입니다. 제닝스는 이러한 구조적 분류를 통해 기존의 죄론이 지배자의 도구가 되어 기존 사회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함을 분석했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죄로 규정하여 사회적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사용한다. 또한 제닝스는 죄의 보편성이 가지는 한계를 말하며 죄의 보편성은 죄인과 의인의 차이를 없애고 근본적 변화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이게 원죄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 고통의 문제에 대한 죄 중심적 접근의 결정적인 한계는 죄의 보편성에 대한 강조로 인한 죄의 상대적 책임 문제를 규명하지 못하고 가해자 행위자의 회개와 교류에만 그 중심이 치우쳐져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통과 회복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데 있다. 또한 죄 중심적인 접근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직접적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하여 그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바라볼 수 없게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접근에서도 반복된다. 신학은 생태적 문제를 죄 개념으로 접근하여 기후위기의 현상을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위반과 창조 세계에 대한 폭력 행위로 접근해왔다. 이 담론에서도 여전히 피해자의 고통은 배제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인 해결도 마찬가지로 제 담론에 치우쳐 있는데 그걸 가장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폴로 히긴스의 생태 사례입니다. 이러한 담론은 가해자 억압자의 처벌과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피해자의 직접적 고통은 다룰 수 없게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의 근원적 원인에 대한 인류세 담론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인간 전체에게로 환원하여 주된 책임자인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책임을 희석하며 문제 해결 방식 또한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회심에 기대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일부 종에게는 생존과 멸종을 가르는 현재적 위기는 미래에 대한 대응적 과제로 치부되고 있으며 그들의 고통은 가시화되지 못한 채 철저한 침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 접근은 기후 우울증을 방치하여 자포자기와 무력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개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전환에 기대어 집단적 전환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를 범죄하고 처벌하는 후속적 조치가 가능하더라도 국제적 차원의 문제인 기후 대응은 그 실행력을 갖추기 어려우며 또한 피해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재해에 대한 문제를 벌써 1970년대 민중신학은 한으로 다시 사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죄에서 한으로라는 그런 신학을 전개해 갔습니다. 1970년 민중의 고통을 신학적 중심 과제로 여기기 시작한 민중신학자들은 이러한 재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비판하며 한국 고유의 정서인 한을 그 대안적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복원함으로써 죄를 억압구조의 산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이자 민중의 고통을 신학의 중심에 두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렇다면 한이란 무엇이며 민중신학은 한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래서 여러 그 차원으로 나눴는데요. 가장 먼저는 문학 사회학을 통해 본 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건 이런 주장입니다. 그 원래 한이라는 것이 민족적인 감정에서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그러한 한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민족의 공통의 본질의 감정이기도 한데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한의 의미는 거의 다 감수하는 어떠한 부정적인 그리고 그냥 당하는 그래서 억눌린 감정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 처음엔 그렇게 되었다가 소극적인 의미의 한이었고 내재적이고 수동적 감정이었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서 민중신학자들이 이 한을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바꿔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3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민중운동의 시작과 함께 한의 저항적 측면에 대한 탐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는 한을 민족적 특성을 넘어선 민중의 보편적 정서로 이해하며 그 저항성을 복원하고자 하려던 시도였다. 한한상과 김상기는 한을 역사적, 사회적, 실존적 체험으로 접근하며 민중의 비참한 고통의 현실을 통해 축적되어 온 구조적인 복합체로 정의한다. 한이란 민중의 집단적 정동이며 그렇게 한은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변화의 동인의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한은 원한으로 표현되는 복수의 적극적 의지를 내포하는데 이러한 한의 저항성을 처음으로 이미지한 것은 저항시인 김지하다.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지하는 한이 지닌 능동적 힘을 부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의 구체적인 당사자를 민중으로 지칭하며 한을 민중의 분노로 인해 생성된 감정이자 혁명의 동력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이전까지 60년대까지는 한의 소극성을 강조한 순수 문학파가 한의 당사자를 익명의 누군가로 표현한 데에 비해서 김지하는 한의 주체를 민중으로 명확히 밝히기 시작한다. 또한 김지하는 한을 세계 민중의 보편적 감정으로 그 범위를 넓히며 모든 해방운동의 동력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 한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세계적 억압과 유린 조작 기만 착취 속에서 살아온 제3세계의 모든 민중, 그 지역의 민중이 종종 투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또 한결같이 전진하여 승리를 향하고 있는 그 정열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어떤 힘과 분명히 관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를 가장 날카롭게 특징지고 있는 제3세계의 진보적인 민주주의 운동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무언가의 역학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60년대까지는 이걸 민족적 감정이라고 여겼다면 70년대부터 이걸 민중의 감정으로 여겼고 이걸 더욱더 보편적인 어떠한 힘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지하는 민족 고유의 정서로만 이해되던 한을 넘어서 억눌린 자들의 보편적 감정으로 이 한을 여기기 시작했고 이러한 김지하의 이해는 한을 수동적 정서로만 접근하던 기존의 이해와는 달리 한에 담긴 적극성과 변혁성을 찾고 재규정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한이 고통받는 존재들의 보편적 감정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민중신학이 이러한 한을 적극적으로 가져왔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남동입니다. 그래서 서남동은 죄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독교의 구원론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한으로부터 시작하는 신학적인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한을 눌린 자, 약한 자가 불의를 당하고 그 권리가 짓밟혀서 참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그 호소를 들어주는 자도 풀어주겠다는 자도 없는 경우에 생기는 감정 상태로 정의한다. 그의 정의는 한이 민중의 감정임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는 한의 관념 속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개념과의 연결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연결을 통해 민중신학의 신학적 의의가 강화된다고 주장하며 한의 신학적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가 한을 신학적 개념으로 도입한 것은 한의 잠재해 있는 저항적 원동력 때문이다. 한은 억울한 감정이지만 동시에 그 억울함을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잠재적 가능성이자 동력의 원천이었다. 그렇게 그는 민중이 스스로 한을 끊어내어 모순적 구조를 변혁시키는 행위를 단으로 나아간다고 보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단의 철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중의 억압된 한을 에너지화해서 사회갱신의 힘으로 만든다는 의미이고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복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악순환을 막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현대 문학 평론가들이 지적하듯이 한이라는 것이 종래 정태적이고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성격에서 남성적이고 다이나믹한 성격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서남동은 김지하와 같이 기존의 문학이 정태적 수동적으로 다룬 한을 변혁적 적극적 성격의 동력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죄라는 개념이 권력자들의 기재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했는데 테드 제닝스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지배자들은 민중을 죄인으로 낙인 찍음으로 현재의 질서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서남동은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한해 문제를 죄 이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끝에 인용한 것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남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지배자의 언어이고 한이라는 것이 민중의 언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한에 대한 사유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서남동은 죄를 지배자의 언어, 한을 민중의 언어로 분류하며 민중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는 죄가 아니라 한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한다. 따라서 죄에서 한으로의 전환은 그동안 지배자들의 억압으로 인해 발화되지 못한 민중의 직접적 소리를 복원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며 한을 신학의 중심 과제로 여기도록 했다. 서남동은 민중의 고통이 발화되지 못하는 구조를 파악하며 하늘에 호소되는 억울함의 소리, 무명의 무고의 민중의 소리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신학적 과제를 한해 사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 한을 대변해주고 대언해주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명명합니다. 이제 저의 문제 제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70에서 80년대 한 담론은 민중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민중의 감춰진 목소리를 드러내어 민중의 고난 현실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그래서 많은 이러한 역할들을 민주화를 이루는 기제로도 작용을 했는데요. 그러나 한을 기후위기를 위한 이러한 동력으로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대 한 담론이 지닌 내재적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0에서 80년대의 민중신학에서의 한 개념은 주로 인간 중심의 억압구조와 폭력의 피해를 언어화하고 또 상징화하는 데 집중되었고 한의 감정적 주체가 인간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비인간 존재의 고통에 대한 배제를 의미한다. 또한 이 시기의 한 연구는 주로 문학적 서사를 통해 이루어졌기에 언어와 서사 구조를 지니지 못한 비인간종의 고통을 포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신학적 과제는 대언의 역할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왜곡과 이중적 배제라는 한계를 넘어서야만 한다. 체계적인 기후체계를 가진 인간의 언어도 대언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왜곡과 배제의 현상을 겪는다. 이는 비인간 존재의 한에 대한 접근과 재현 과정이 이러한 언어적 상징적 기후체계로는 불가능하며 그렇게 자연의 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연의 한인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자연에도 한이 존재한다라고 했던 인물이 박승호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거기에는 의지가 있고 그들에게도 한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는데 요것도 중심 주제라 그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즉, 생물과 무생물은 생존에 대한 의지가 좌절당할 때 한을 경험하게 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차별적 수탈과 착취는 근대적 세계관의 형성 이후에 자행되기 시작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정신과 물질의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이어져 물질에 해당하는 자연을 기계로 이해하는 사고를 형성하게 했다. 따라서 동물은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계와 같은 기계적 힘에 작동되는 자동 인형으로 격화됐고 동물의 울부짖음과 몸부림은 단지 기계적인 반사작용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됐다. 이는 동물에 대한 생체 일부 실험의 정당화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적 존재의 근거로 사용되며 비인간종에 대한 착취와 수탈로 이어졌다. 그러나 자연이 단지 기계적 작용이 아니라 세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동적 존재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요즘에 나타난 신유물론의 브루노 라트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위성 연결망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비인간종이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지구의 생성 기반을 유지하는 유기체적 연합체라고 주장합니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행위자는 인간과 비인간적 사물을 포함하여 타자와의 상호관계, 즉 네트워크를 통해 행위성 또는 행위 능력을 가지게 되는 모든 구성인자를 지칭한다. 그는 단지 수동적 대상이었던 비인간들도 어떠한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행위성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브루노 라티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 지구라는 행성에 살기 위해서는 그거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인간종 무생물의 어떠한 행위성, 연결되어 있는 그런 행위성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러한 연결 구조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행위성을 갖는 존재로서 사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라투르의 이론입니다. 그 밑으로 쭉 가서요. 346쪽의 결국입니다.
결국 지구의 모든 존재는 능동, 수동적 생명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의 환경을 구성하며 생존을 영위해 간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거기에는 생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가 있고 그렇게 그들은 생존이 좌절될 때 한을 품게 된다. 그러나 생물계의 한은 언어적 상징 기호로 읽을 수 있는 반면에 무생물의 한은 상징적 기호 체계로 읽을 수 없다. 언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박승호는 무생물계의 한을 무의식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비인간종의 한을 사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근데 그 책에는 이게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짧게 나타나 있는 건데 필요성만 제기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런 사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정동이라는 그 김홍중 그 사회학자의 정동 그리고 페이션시의 개념을 통해서 그 주장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3장에서는 정동과 한, 언어 없는 고통의 신화입니다. 비인간종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상징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이러한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상징화되지 못하는 그들의 고통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소멸과 멸종이라는 존재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통해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균열을 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한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정동에 있다. 정동으로서의 한, 페이션시를 통한 한 읽기입니다. 정동의 사회학입니다. 정동은 스피노자가 정식화한 것으로서 정동하고 정동되는 힘이다. 이 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종의 잠재력이며 존재의 역량이다. 스피노자의 정동되는 이라는 표현은 행위자와 감수자의 동시적 출현을 전제하며 이 둘 사이의 이분법을 해치한다. 그렇게 정동은 정태적인 감정과는 구분되는 대상을 전제로 하는 다른 몸의 즉각적이고 역동적인 운동이다. 김홍중은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정동이 감정과 구별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감정은 인식되고 언어로 명시될 수 있는 내면적인 느낌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정동은 인지적 정의와 포획을 벗어난 곳에서 개인들을 통과하여 횡강적으로 작용한다. 감정은 주관적이지만 정동은 주관의 이전에 작용하며 감정은 상징적이지만 정동은 물질적이다. 감정은 정동의 집합적 소용돌이가 개인의식에 침전되어 판별되고 인지된 이후에 형성되는 비유컨대 정동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취하는 최종 결정물이다. 그래서 감정 이전에 정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에너지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기제로서의 정동 개념은 주체, 객체, 행위자, 감수자, 능동, 수동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며 언어, 비언어 사이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신체 경험을 표상하거나 개념화하기 이전에 이미 몸 자체가 지닌 정동은 자율적인 작동으로 표성과 언어화 이전에 선행되기에 그것의 표현을 위한 매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동은 의미와 진리를 기호나 기표를 통해 표상할 수 있다는 세계의 균형을 내고 정동 그 자체의 내재적 힘을 발견하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동은 디르켐의 심적 작용보다 타르트의 것에 더 가깝다. 그래서 디르켐은 어떠한 언어 사회화된 어떠한 기호물을 더 중요시했고요. 타르트라는 학자는 그 이전에 어떠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49쪽의 밑에 쪽입니다. 타르드는입니다. 타르드는 믿음, 욕구와 같은 신적 에너지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모방이라는 양식을 통해 반복되며 이 반복이 사회를 형성 변형한다고 보았다. 즉 사회는 미리 정해진 표상에 의한 형성도 주어진 구조물이나 제도가 아닌 상호작용과 반복을 통해 재편되는 정동의 흐름이다. 그렇게 그는 물질, 생명, 마음을 위계화된 실제로 접근한 디르켐과는 달리 이들을 에너지의 상이한 양태로 이해하며 존재의 수평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즉 존재는 위계적 층위가 아니라 다층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흐름 속에서 구성되며 기호적 표상 이전에 정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했다. 이걸 페이션시라는 개념으로 가져온 게 이제 김홍중이라는 학자입니다. 타르드의 사회학은 언어와 표상 이전에 사회를 구성하는 보다 근원적 차원의 잠재적인 에너지로서의 정동을 포착하도록 했다. 그는 사회적 주체를 자율적 행위자가 아니라 감흥에 반응하는 존재로 그렸다. 그렇게 그는 사회적 주체를 목류병자로 간주하며 사회 상태를 각성이 아닌 목류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그린다. 즉 그는 사회를 모방을 일종의 모유병으로 인식하며 꿈속에서 꿈을 인지하지 못하듯 사회 상태 속에서 우리는 타자로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암시, 전염, 역량의 힘을 인지하지 못할 뿐 정동적 에너지에 의한 변형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에게 사회적 주체는 목류병자처럼 자신에게 전달되는 정신적 에너지에 감응되어서 움직이는 존재로 감수하고 있는 주체다. 또한 그는 수동성을 능동성보다 시간의 측면에서도 앞서는 우세한 정동으로 묘사하며 행위하는 자가 아니라 감수하는 자를 이게 페이션시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등장하도록 했다.
김홍중은 감수자를 무언가를 하는 자가 아니라 겪는 자로 감수 능력을 외부로부터 가해진 작용을 견디고 겪어내는 힘, 참고 침묵하며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서서히 변화해 갈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정등으로서의 감수는 감수 행위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파동의 잠재적 강태다. 가령 우리가 주먹으로 책상을 칠 때 주먹은 책상을 때리는 행위를 수행하지만 이와 동시에 책상의 저항력을 겪는다. 감수자와 행위자의 위치는 이처럼 교호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분리될 수가 없고 동시에 일어나며 때로는 그 감수하는 것들이 세계를 변형시키는 어떤 행위적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수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데어에 의하면 모든 행위는 감수를 전제하고 있고 모든 행위함은 겪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감수 없는 행위의 공허함과 행위 없는 감수의 맹목성을 비판하면서 이 둘이 서로를 전제하고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한다. 행위 위주의 세계관에서 감수는 부정적이고 객체적 힘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렇기에 감수는 행위적 존재들의 행위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구원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겪는 자들의 세계는 언어에 저항하면서 능동적 행위의 반작용으로서 수동 능동적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 즉 그들은 행위자 중심의 세계에서 포착되지 않는 방식으로 언어로 환원될 수 없는 한의 정동과 존재의 소멸을 통해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를 정동 페이션시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우리는 기후위기로 축적된 비인간종의 언어할 수 없는 고통의 한을 재해석하며 그들을 현 시대에 겪고 있는 주체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거의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싶었던 논문의 주제는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인간종의 겪고 있음이 이미 우리 세계에 무언가를 전해주고 있는 힘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신학화하면서 그 힘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중심으로써 어떠한 사유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논문이 너무 결과 없이 끝나는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걸 레비나스의 얼굴을 통해서 다시 사유를 하고자 한 겁니다. 근데 레비나스의 얼굴 그 부분만 빼고 앞에 부분은 그래도 같이 좀 읽을만 한 부분이어서 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요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인간종의 한과 감흥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민중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의 중심에 있는 건데 그 전초적 역할을 하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아는 민중을 인간의 역사, 인간사회, 유기적 사회 안에서 생명의 본성에 가장 알맞게 생활하고 생존하고 창조하고 노동하는 희망하고 꿈꾸고 욕구하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장 생명체다운 집단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민중은 노동하는 자, 움직이는 자, 산 자, 식사하는 자다. 민중은 노동을 통한 결과를 공동으로 나눠 먹고 식사라는 행위의 결과를 노동으로 확대 재생산하여 더욱 좋은 생산물을 재생산한다. 이로 인해 생명은 더욱더 확대 심화되며 생명은 신선한 활동을 유지해간다. 그러나 민중은 생명의 본성에 가장 적합한 창조적 노동을 영위함에도 지배계급에 의해 계속해서 짓밟히고 빼앗기고 억눌리고 약탈당한다. 그럼에도 민중은 이러한 억압에 맞서 저항하고 창의적 생명활동을 이어가며 스스로 억압적 상황을 극복하여 생명적 세계를 형성해 간다. 그렇다면 민중은 과연 인간종에게만 국한된 것일까? 김지아는 사람 집단으로서의 민중이 아닌 그 근본에 있는 더 넓은 것을 사유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민중은 인간으로만 해석되어 왔지만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민중의 근원적인 질적 파악을 하려면 그 밑바닥에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 생태계 전체와 소위 이제까지 서양인들이 유기물의 대척적인 무기물이라고 불러온 산맥, 바위, 공기, 물, 흙, 바람까지도 하나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선천시대에 있어서는 주로 사람으로서의 민중 집단의 사회적 역사적 관계가 상대적 개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후천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만이 아닌 자연과의 관계, 온통 생명을 갖고 있는 넓은 테두리 안에서 전폭적으로 찾아내어지는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 개념인 유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김지아의 사유를 통해서 비인간 역시 민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라투르의 의론에서 비인간종이 이 생명을 살 수 있는 지구의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비인간종은 지금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민중의 그 노동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 중심적 사고가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지. 이미 그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하는 민중으로도 재사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페이션시로서의 한입니다. 김지한은 생명 파괴의 문화로 인해 고통을 받는 민중이야말로 그 한을 스스로 극복하며 후천개벽의 세상을 열 수 있다고 보았다. 김지아에게 한은 변혁을 위한 가능태로서의 감정이자 보복적 감정을 넘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하고 후천개벽적 세계로 이행할 희망적 정동이었다. 그렇게 김지한은 수동성의 자기운동을 통해 순수하게 도출되는 힘을 통해 적극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그는 수동적 적극성이라는 모순적 표현을 제시한다. 우리가 비참한 죽음의 암흑을 있는 그대로 둔 채 그것을 뒤집는 부활을, 예토 속에서 예토 전체를 그대로 정토로 변화시키는 해탈을, 탕류 속에 들어가 오래 기다려 그 탕류 전체를 스스로 맑아지게 하는 도를 말할 때 그것이 다름 아닌 연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부드러움 즉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수동적 적극성입니다. 수동적 적극성이야말로 참된 용기요 참된 결단이며 생명을 본래 있는 그대로 살아나게 하는 생명 자신의 가장 생명다운 활동 양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로터스 즉 연꽃입니다. 김지한은 감수가 지닌 주체적 힘을 예견했다. 그래서 그는 한의 축적이 상상력을 기폭하여 미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며 감수되는 한이 우주 생명의 복원을 위한 정동임을 선언한다. 한없이는 우주 생명의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다. 생태위기, 생명위기에 시달리는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한을 바탕의 힘으로 하여 생명 받은 것 일체의 무한한 해탈을 희망하고 서원하며 우주적으로 확장된 활동과 상상력을 가져올 중생한으로까지 무한 확대시키는 것이 새 문화운동의 과제다. 우리 민족의 한은 일본의 원념순이나 유럽의 르상티만과는 다르다. 우리의 한은 큰 소망이며 슬픔이다. 생명 가진 모든 것이 붙는 우주적 정념이다. 한은 말해지거나 말해질 수 없는 축적된 고통의 감정이다. 외부적 힘에 의해 감수된 고통인 한은 언어적 포섭에 저항하며 정동적 차원으로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김지한은 자신의 시에서 비인간종도 고통을 받고 있고 자신의 고통을 소리로 전달하고 있음을 말한다. 비라는 시에서 내리는 비 속에서 온갖 것이 소리를 지른다. 그러나 그들이 자아내는 고통의 소리는 다친 몸속에서 지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데 비인간종이 지르는 소리의 의미가 인간에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인간은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소리로만을 듣는다. 그러나 그는 빗소리라는 시에서 이러한 물리적 파동이 듣는 이의 감흥성에 따라 비인간종의 신음소리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땅으로 내려와 하늘로 올라가는 빗소리는 생명의 순환을 통해 숲속, 나무의 한숨과 모든 생명들의 신음소리를 화자에게 들려준다. 또한 비는 사람아 사람아를 외치며 파동적인 힘으로 인간에게 무한거를 건네온다. 들리는 건 빗소리지만 이 소리는 물리적 파동을 넘어선 정동의 형태로 인간에게 고통과 한을 전달하며 인간의 행위를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비인간종의 고통의 정동을 인간의 윤리적 감흥 가능성과 연결시키는 상상력의 토대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김지아의 상상력은 페이션시의 개념과 연결된다. 그렇게 한을 페이션시로 접근하여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축적된 감정인 한이 단지 개인적 감정 혹은 집단적 내부에 존재하는 수동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적 주체로서 세계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인간종의 고통은 단지 감수에 그치지 않고 그 감수를 통해 세계를 재형성해 간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우리는 비인간종의 고통을 세계를 재형성하는 한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인간종 역시 고통에 응답할 수 있는 정동적 주체로 사유될 수 있으며 이는 고통을 감내하며 세계와 관계 맺는 비인간종의 존재적 가능성을 확장시켜 준다. 비인간종은 언어화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소리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건네온다. 그것은 언어 이전의 소리이며 소리 이전의 정동이다. 환경오염, 산불, 남핵, 서식지 파괴로 인해 죽어가는 비인간종은 비명조차 낼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소멸을 정동적 요천으로 변화시키며 세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신학적 과제는 이 언어로 전환되거나 고정될 수 없는 고통의 울림에 마주하는 것이며 함께 머무르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은 신학의 언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말해지지 않는 고통 앞에 머무르고 그 고통의 파동에 감응할 수 있는 윤리적 감수성을 요구한다. 입니다. 네, 제 논문은 이렇게까지 하면 충분한 모든 이론들이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의 어떠한 사유가 언어를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인간종 죽어가고 소멸하는 그 존재들과의 마주침 속에서 그 한의 정동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는 그 하나님과 조해야 한다. 그래서 선왕근 선생님은 한의 목소리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한해 정동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재사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글을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계신데요. 지금 한 10분 정도 계시나요, 총? 네. 네. 그래서 편하게 질의응답과 혹은 코멘트, 피드백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계신 선생님 중에 혹시 가능하신 선생님부터 먼저 이렇게 해볼까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시에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하. 네. 인사만 드리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 거는 뭐 녹음은 녹화는 해주지 네. 마시고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짧겠습니다. 거 그냥 끊어주시고 그냥 지금 들으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굉장히 성긴 그냥 그 생각들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아마 듣지는 못하고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의 문화사, 수용사의 맥락에서 하고 하는 게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그 민족주의적인 그 정서에서 이제 김제의 민중주의적인 저항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그 이쪽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이제 근데 식민주의 담론하고 한해 정서가 이제 기획되고 타자화된 방식으로 논의된 것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이제 그 식민지 시대 이제 조선은 이제 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어떻게 뭐랄까 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통해서 한편에서는 조선의 어떤 정서를 이렇게 잘 식민지 조선을 잘 묘사하는 것 같지만 또 저항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맥락들이 있잖아요. 모네유시의 비의 의미 이런 논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비판적으로 검토되면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김지아의 한과 그리고 후기 김지아의 생명과 관련된 논의인데 그 이제 그 한과 단 이야기할 때 사회 구조적인 그 한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이후에 생명학 논의를 이야기할 때 그때도 여전히 김지아 자신이 한을 확장하고 이렇게 가는 방식인 건가 아니면 사실은 전기 김지아하고 좀 후기 김지아가 좀 어느 정도 좀 균열 지점들이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김제가 그리냐 안 그리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성인 선생님께서 이제 자연의 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이지 않고 민중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 모든 보편적인 그러니까 역사적인 구성물과는 상관없이 역사적인 인간의 어떤 규범으로 일단 작동될 수 있는 이야기인 건지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이제 노모스와 후시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인간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규범 체계나 혹은 그것에 대한 정서 정동으로서의 한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연 후시스의 논의를 한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나? 그럼 자연을 다시 인격화시키는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의 물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면서도 그런 물음들이 좀 듣긴 들었습니다. 좀 몇 가지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일단 그 발표 들으면서 직관적으로 생각한 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감사하게 잘 들었다는 말 못 드리네. 예, 감사합니다. 하시고 같이 계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질문만 59분에 나갈게요. 네. 일단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뭐가 편할까요? 너무 목사이면 어려울까요? 네, 그냥 이렇게 네. 가는 게 더 좋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제가 그 한해 그 변화에 있어서는 사실 손민석 선생님보다는 제가 훨씬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판단했었던 거는 이게 어떠한 수동적 감정에서 민중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재해석됐다라는 것에 좀 중심을 두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헌들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점점 소극적인 거에서 좀 적극적인 변화 60, 70년대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문학 작품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한의 개념을 좀 70년대에서도 민중운동에서도 좀 적극적인 어떤 에너지, 힘, 뭐 이런 걸로 사유해 간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의 한이라는 건 사실 제가 가지고 온 개념은 아니고 박승호라는 그 박승호 교수님이 가져왔던 한인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는 그 비인간종의 소멸이라는 측면 그리고 고통도 사실 그 무생물이 뭐 고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직접적으로. 그러나 종의 소멸이라는 그 측면을 조금 더 말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존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가장 이제 겪을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하나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존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걸 우리의 언어로서 다시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그 소멸되어 가는 그 과정이 단지 그냥 사라짐이 아니라 그 고통 그리고 자신의 사라짐을 통해서 세계의 지형을 계속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무생물 어떤 존재가 하나 사라지는 것이 지금에 봐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어떤 세계에 뭐 이렇게 균형을 내고 균형을 이렇게 깨트리고 그러니까 그 라트루식으로 말하면 이 세계는 무생물들의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종들이 사라짐으로 인해 그 네트워크가 깨짐을 통해서 계속 세계가 불안정해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고통, 이미 그들의 어떠한 고통이 이 세계에 반영을 내고 있고, 그래서 그 고통이 단지 감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세계에 어떤 걸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마주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기초적인 거 먼저 한번 여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민중신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논문에도 소개 살짝 있는데 민중신학이 어떤 건지 혹시 간단하게랑 혹시 또 주요한 인물 뭐 서남동 뭐 이런 선생님 혹시 처음 듣거나 생소한 분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중 신학은 그 우리나라에 존재했었던 이제 75년에 그 시작을 알렸거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안병무 선생님과 서남동 선생님이 있는데 민중 신학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 고통받는 존재 그리고 들인 민중이 사실은 이 세계의 기반이고 그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반하고 이렇게 벗어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간다라는 걸 발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측면에서 민중을 단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봤다면 민중신학은 민중이 도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주체다라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언어화했던 신학이고요. 네, 그래서 그 고통의 당사자인 민중이 사실은 이 세계를 변혁해가는 주체임을 선언했던 한국적 사상을 통해서 그랬던 신학입니다. 70년대에 민중운동이 일어났고 민중신학이 그러한 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근데 민중신학이 그러한 민중신학을 전개해냈던 과정을 보면 그게 신학의 한 분과가 아니라 문학에서의 민중, 사회학에서의 민중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겪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문학이나 이러한 쪽에서는 김지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함석헌 선생님의 고통받는 우리 한국의 고난받는 역사에서 그 고난이 사실은 세계를 열어가는 어떠한 힘으로서 작용하는 것들을 함석헌 선생님의 되게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서구의 주체적인 어떠한 사상을 되게 비판하면서 한국적 신학을 발전해 갔는데 그 중심에 고난당하는 민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민중이 어떻게 세계를 변혁해 가고 있는지 그거를 증언해 가는 것. 근데 이제 그 사유를 저는 지금의 기후 위기 속에서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지 비인간종이 그렇게 소멸해 가고 죽어가는 그 일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세상이 뭔가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다시 중심에 놔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혹시 줌에 계신 선생님 중에 먼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인간종의 고통이라는 문제에 천착해서 그거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사유하고 담론으로 형성할 수 있을까? 이쪽에 이제 좀 집중하신 걸로 느꼈어요. 그럴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 특히 이제 억압받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의 고통이라는 거에 집중했던 우리 그 신학의 전통은 이제 민중신학이 가장 또 대표적으로 해온 일이고 해서 이제 그쪽에 그 연구를 잘 이제 활용해서 연결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뭐 인류세 문제라든가 브룬노라 투르머 등의 이제 신유물론 등의 이제 논의와 또 같이 연결해서 이 그 비인간종 무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더 주체적으로 이렇게 사유할 수 있나 이런 데 이제 그 초점이 있는 걸로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그냥 한 3개 정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사실 민중은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 중에 그 저기 안병무 선암동 이런 분들 시작했을 때는 이제 억압받는 자,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억압당하고 소외당하고 하는 이제 그런 집단의 개념으로 이제 그 민중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선정했고, 그리고 이 개념을 이제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중은 이렇게 언어의 틀로 다 가둬둘 수 없다. 뭐 이런 또 그 생각이 강했고요. 그러나 이제 대체로 범주는 그렇게 설정을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억압받는 자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다수라고 했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다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당한 수의 집단을 말한다면 이 비인간종은 비인간종 전체를 말하는 건지 비인간종 중에서도 특히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한 비인간종의 어떤 그 실존 형태를 말하는 건지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 전부 그냥 비인간종, 무생물 뭐 이렇게만 말씀을 이제 하시면 원래 민중의 개념은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그 민중의 개념을 비인간종의 고통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할 때 그 좀 더 어떤 그 중간 과정, 설명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비인간종의 고통의 문제를 곧바로 죄론의 문제로 이렇게 전개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통의 문제, 이제 처음에 죄론은 이제 인간의 고통에서부터 시작했겠지만, 하여튼 인간 고통의 문제와 죄론이라고 하는 이 원죄,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죄의 어떤 그 기독교 신학에서 죄의 문제는 신학적 범주가 좀 다르지 않나?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 이게 마치 고통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이게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일단 그거를 조금 잘 모르겠다. 그 어떤 그 생물종이든 무생물이든 이 고통의 문제가 곧바로 죄의 문제가 되나? 죄라고 하는 거가 이제 민중신앙에서 물론 사회 구조적인 억압에 의한 어떤 고통을 지배자들이 이거를 죄로 규정하는 지배자들의 어떤 죄 개념이라고 하는 걸 매우 비판적으로 보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교리적 개념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경향은 이제 많은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고도 연결은 되게 이제 시키는 서남동 교수처럼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저는 일단 고통의 문제와 죄는 이제 본주가 그렇게 같은가.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죄론의 이 본주와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한의 본주가 물론 서남동 교수는 그걸 연결시켜서 이제 말하고는 있지만 과연 민중신학이 일반적으로 죄론과 이 한에 관한 개념을 거의 동일한 본주의 개념으로 놓고 대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그 논의가 좀 더 복잡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그 교리 신학이 그 속죄론 중심의 신학이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뭐 그 민중 신학이 아니어도 많은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 뭐 하나님 나라 신학의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했던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한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될 정도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더 이 풍부한 차원의 내용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의 현실에서 나오는 어떤 사회 구조적 차원의 좀 더 그런 개념에 치우친 그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 현실 안에 있는 문화적 개념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저는 이해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끝으로는 이 무생물의 한은 언어적 상징 체계로는 접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모든 한은 언어적 상징 체계로는 그것을 완벽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뭐 한만 그러겠어요? 그 모든 언어 체계, 언어적 상징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것만 특별히 말할 수 있는가? 또 좀 더 나아가서 결국은 무생물의 한도 결국은 이렇게 언어로 논문으로 표현하고 결국은 담론으로 형성해서 결국은 다시 언어적 상징체계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또 다르게 설명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 어떤 비인간인가, 그러니까 비인간도 하나로 뭉치고 그냥 비인간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모든 비인간이 그럼 민중인가 이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기후위기 속에서 소멸당하고 어떠한 존재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비인간들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저는 이제 그 기후위기의 가장 문제의 중심에는 여러 이제 그렇게 파악하는 사람들이 제각각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지만 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사실 가장 큰 구조적인 죄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인간은 이러한 자본주의 혹은 기후적 그로 인한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소멸당하는 그 비인간을 지칭하고요. 그리고 민중이라는 것이 그 기표가 서남동이나 안병무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선언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미 갖추어진 어떤 고정화된 존재로 규정하는 걸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회피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민중이라는 기표는 계속 그 대상화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중이란 기표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의적인 존재들이 계속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70년대에는 그게 노동자였을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퀴어 혹은 소수자들이 그 기표 안으로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민중기표는 결국에는 열린 기표다. 그러니까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만 계속 정의될 수 있는 기표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라는 고통 앞에서 민중은
그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론에 대한 말씀을 답변 드리자면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서남동 선생님이 봤을 때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중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냥 언어일 뿐이다. 그래서 죄란 없다. 그러면 뭐가 있냐? 민중의 고통인 한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없고 오직 한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그런 의미에서 같이 그걸 되게 공감하면서 다만 민중신학은 그 죄를 어떤 그 구조적인 죄, 구조적인 악으로 계속 재사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죄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결국에 모든 신학은 그렇게 지배자가 만들어낸 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실질적인 고통인 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민중신학적 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논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는 한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를 얘기하고 싶었고요. 근데 다만 제가 그게 반복되고 있는 구조를 봤던 건 뭐냐면 생태적 죄라는 그 요즘에 이제 그 생태계에 접근을 할 때 생태계 그러니까 가해자가 어떠한 잘못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생태적 죄라는 말을 하면서 가해하는 어떠한 행위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는 것에 굉장히 모든 그런 학문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로 접근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죄로 접근하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뭔가 반성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회심이든 어떠한 사회제도적인 변화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생태적인 죄가 아니라 생태적 한으로부터 출발하면 여기서부터 뭐가 보이냐면 고난이라는 현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적인 죄로 접근을 하면 사후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일이 끝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변형되거나 뭔가 도덕적인 바로잡음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한으로부터 출발하면 지금 고통이 뭔지를 더 정확히 명확히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시도를 했던 민중신학적 사유를 오늘 기후위기에도 갖고 와서 이걸 어떠한 인류적인 죄의 이런 차원보다는 더 근본적인 그 그 고통을 발견할 수 있는 한으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이게 제 중심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말씀이 이제 제가 논문에 제 스스로도 한계였고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 생명체에 대한 걸 우리가 정동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언어화해야 하고 체계화해야 되는 그 숙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는데 제가 요즘에 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주체적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랑 이 사건을 마주치고서 우리도 감흥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도덕적이나 개인적인 어떤 의식을 깨달으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변화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인간종이 자신의 소멸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흥되고 있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적 의식 변화로서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뜯어고치자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우리에게 뭔가 정동을 줬고 우리는 감흥될 뿐이다. 이게 조금 다른 것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아마 그쪽을 아마 논문화를 조금 더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김홍중 선생님이 말하는 용어로 보면 잠시만요. 행위 형성적 페이션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적인 의식을 통해서 사회제도를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흥되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사유를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돌아가면서 다른 분들 코멘트도 또 듣고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 한이 안 풀리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좀 이제 감수자와 행위자의 그 위치가 좀 같이 엮이는 그 부분에서 저는 사실 좀 심지어 위로까지 좀 얻게 되는 그런 뭔가가 있었거든요. 이제 책상을 치는 역할보다 좀 책상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좀 위로까지 얻게 됐다라는 좀 그런 점에서 되게 좀 이 논문에 대해서 좀 이 얘기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뭐 이런 그 정도의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해주신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제 죄에 대한 어떤 그것보다는 감흥으로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에서는 근데 그렇다면은 그 한을 만들어내는 어떤 행위자들 그냥 근데 그들은 사실 대부분 감흥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되게 미세한 그 비인간종들의 그 미세한 어떤 그 감흥과 그런 어떤 언어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로는 사실 좀 여전히 그게 계속해서 한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빈틈은 좀 어떻게 채워야 될까에 대한 고민, 좀 질문이 좀 생기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병무 선생님이 후기에 가셨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때는 이제 노동자를 주체로 한 민중이라는 것이 이제 사라져버린 시대, 그리고 시민이 이제 막 다시 막 떠오르던 시대에서 민중이라는 그 운동의 변혁적 집단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사회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이제 민중은 사라져가는 시대, 그래서 운동의 변혁이 없어지는 시대에서 안병무 선생님은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죽임과 살림의 구분을 해서 죽임의 문화 대 살림의 문화를 가르고서 우리는 살림 운동을 해야 된다, 살림의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이 세계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인식한 사람들이 민중이라는 그 살림의 문화 속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연합해야 된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인간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뭐 어떠한 그러한 지배자들, 구조자들을 이렇게 회심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의 변화를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다만 그것에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감흥되어서 새로운 운동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게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너머라는 데서 이제 그 뭐지 이제 신유물론 또 뭐 아니면 요즘에는 뭐 운동의 신유물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한 학기에 몇 강의씩 듣고 있는데 이 들으면서 그분들 그 학자들이나 아니면 그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논문을 읽거나 이 발제를 들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도 뭐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제 잘 따라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이제 그냥 견눈질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늘 어떤 인간 중심적인 이제 사고에서 우리가 데카르트적인 데서 좀 이제 약간 좀 벗어나는 것들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 AI가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다 인간 중심적인 것에서 AI를 바라보는 건데 유쿠이 같은 철학자들은 보면 그런 AI 같은 것도 보면 조금 이렇게 우리의 환경으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자연 속에 자연과 인간이 아니라 자연과 기술과 인간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민중신학 아니면 한 이런 것들이 한 시대에서는 되게 이제 유용했고 뭐 지금도 유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요즘에 어떤 이제 그 어떤 사회운동에서도 민중신학이나 한이라는 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과거지향적이라 그럴까 현대의 어떤 사회운동 예를 들어 뭐 어떤 동성애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수자 운동을 잘 담아내기에는 피해자 서사보다는 그들은 새로운 어떤 주체성, 새로운 연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민중신학이나 한을 얘기하는 게 좀 약간 결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뭐지 신유물론도 이렇게 보면 뭐 제인 베넷 같은 사람들은 되게 생기론적이고 그런데
되게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생기론적인 시민유물론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이 그렇게 그분들이 쉽게 동의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은 좀 약간 좀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뭐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 학문이고 자기 또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또 역사성이 있으니까 이제 뭐 펼칠 수는 있지만 좀 이렇게 공감에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사유가 아마 신유물론에 대한 비판에서 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신유물론은 모든 사물에 행위성을 부여해서 존재론들을 너무 평평하게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민중신학적인 관점은 구조적인 죄를 발견해냄으로써 그 행위성의 선과 어떠한 악의 어떤 구분점을 우리에게 다시 재사유화할 수 있는 지점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근데 그런 구조적 죄에서 그냥 당하는 이었던 민중이 사실은 세계를 변혁해내갔다는 이 상상이 저는 오늘날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중신학의 엄청난 고유한 역할은 민중이 주체를 가진 세계 변혁자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똑같이 여성이 아니면 소수자가 이 시대의 주체성을 가진 어떠한 변혁을 가진 굉장히 주체적인 인물이다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오늘 시대에 더 유용하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는 민중신학의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다 시민운동으로 다 갔잖아요. 근데 시민의 한계는 뭐냐면, 일단 국가적인 그 권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정받는 존재들만은 시민을 담을 수 있는데, 민중은 오히려 그 시민 안에도 못 담기는 어떤 고통받는 존재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기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후위기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들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민중이라는 단어 기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진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살짝 같이 고민됐던 게, 그냥 말씀대로 한이 이제 조금 예전에 써던 언어인데 저도 요즘에 잘 못 들어보니까, 근데 요즘 우리 2030부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것도 한이라는 언어로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참지 않고 조금 빨리 화를 내는 그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요 개념이 요즘 2040까지 되려나? 이런 거를 분석할 때도 좋은 담론일 수 있는가를 장진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살짝 질문이 딱 떠오르긴 하네요. 이제 그 언어 쓸 때 오는 어떤 장점도 있고, 또 이제 세대가 달라지면서 오는 약간 그게 분노를 표현하거나 참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좀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세대 문제 고민이 또 어떻게 민주신학 담론에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궁금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민중신학을 공부하면 가장 많이 공격받는 지점이 요새 민중이 어디 있냐거든요. 민중이 어디 있어? 뭐 그쵸. 민중 예전에 그 말해줬던 민중은 없죠. 근데 저는 그게 하나의 기표가 계속 형성되고 그 시대를 점유할 수 있는 거는 그 기표가를 어떻게 재사유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K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뭐지 데몬 헌터스 같은 게 뭐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언어를, 그러니까 그 기표를 어떻게 다시 획득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민중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70, 80년대에 소외된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해줬던 이 민중이라는 기표를 오늘 이 기후위기라는 문제적 상황 속에서
시민으로선 담아낼 수 없는 그들의 고통을 민중으로서 다시 재언어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받는 그 어떠한 감정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다시 적극적인 어떠한 변혁의 힘으로도 에너지로도 사유됐듯이, 그렇기 때문에 한을 다시 오늘 시대에 재구성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면 시대적 문화에 따른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적 상황에서는 그걸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이라는 말이 아닐까? 네. 그게 사실 20, 30대도 한이란 말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어떻게 더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거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듣고 조금 생각이, 제가 전공을 신학 전공해가지고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잠깐 들은 생각이, 예전에는 저가 이렇게 민중을 어떤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민중이라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존재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즘 이제 정말 그 신유물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약간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 드레즈를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동자, 농민이 있는데 그들의 싸움에 하다가 불가항력적인 그 어떤 운동의 주체나 아니면 생존의 주체로서 하는 모든 싸움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역사의 주체도 아니고 그냥 그 정말 체제에서 그냥 그래 됐을 때 그런 민중적 상태에 놓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중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이미 이제 민중이 됐으니까 이제 진짜 그랬을 때 어떤 우리 신학적 상상력, 신앙적인 어떤 기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어떤 메시아적인 어떤 소망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0년대 워낙 사회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활성화되다 보니 이게 민중의 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많이 받아들였냐면 그냥 그 마르크시즘적인 어떤 프롤레타리아 혁명 같은 걸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신학을 참 사회과학적으로 공부했다 우리는, 신학을 좀 문학적 감성으로 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요즘에 좀 나이 먹으면서 좀 드는 생각인데, 그냥 사회과학의 언어들만 그냥 신학이나 어떤 민중이나 이런 단어들을 썼을 뿐이지 그것의 어떤 문학적 상상력, 어떤 아니면은 신앙적 기대, 뭐 이런 어떤 고통, 절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없었던 게, 저희들이 다 그래도 그때는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랬던 건 아닌가, 좀 철이 덜 들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우리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걸 참 누군가는 뭉쳐쥐고 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뭐 어떤 신유물론 얘기를 해도 우리가 뭐 어떻든 인간이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절망, 무기력함 뭐 이런 것들 존재하잖아요. 그 누구든지 그 상태에 놓일 수 있을 때 그냥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바램, 뭐 소망, 뭐 신앙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하도 민중신학 저희 때 하도 얘기를 많이 한 거라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뭐 너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오프라인에 오셔서 저는 한이라는 게 사람마다 이렇게 반응하는 바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한이라고 얘기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당신에게는 한이 있으니까 이 한 맺힌 사람들은 다 일어나시오라고 하면 다 호응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아직도 한 맺힌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그 한이 제대로 된 언어로 분출이 안 되고 하지 못해서 욕설이나 괴성으로 그런 한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광화문에서 나타나는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삶이 안 풀리고 이것저것 해도 안 되고 뭐만 하면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은 소리 지르다가 글로 몰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친구들도 뭐 20대 남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길이 많이 막혀서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사실은 원망하는 게 세상과 자기 집, 자기 부모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뿜어내는 말하지 못하는 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게 지금도 안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순수 이제 정동적인 차원이나 감정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한을 느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나라에서 어떠한 단어로 우리 정서에 아니면은 우리 민족적 맥락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분노나 아니면은 어떤 원망이나 이런 단어보다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건 한이라고는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저도 그냥 한마디 안 보태봅니다. 분노를 표현하지 않아 지금 저도 저는 성폭력 침묵을 했다는 좀 다소도 물론 그들의 침묵을 만들어낸 구조적인 당연히 그런 문제점도 지적해야 하지만 그들의 침묵을 선택했다는 그런 주체에서 인정하고 싶다. 좀 약간 결국 이 문제의식을 기후 위기나 뭐 인간과 비인간, 기후 난민의 모든 고통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우리의 과연 어디까지 실천돼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전 사실 무기력함을 조금 느끼기도 한 좀 보는 시간이. 실천 요거는요 다른 공부만 해도 다 약간 기라상 같은 높은 선생님들 뭔가 다 어려웠어 제 생각에. 이게 발제자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다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저도 사실 그게 항상 이제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했던 게 민중신학이 예전에는 민중 스스로가 이겨내갖고 어떠한 주체성을 획득해서 세계를 변혁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또 생각이 뭐였냐면 전태일 사건 같은 거 예를 들면 분명히 전태일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했죠. 주체적인 결단을 한 민중 신학에서 말하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전태일의 그 죽음 속에서 사건을 발견해내고 그걸 증언해내고 그게 메시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전태일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민중 메시아 사건으로 다시 재전유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비인간종이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그냥 소멸하고 끝난 건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서 어느 예수의 죽음을 발견한다면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서 우리가 그거를 고백하고 거기에 감화되고 서로 연결되어 간다면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민중의 그 주체적인 결단이나 일어섬이 한 인물의 어떠한 각성이 아니라 이게 그 죽음을 메시아적인 사건으로 말하는 그 증언자들 그리고 같이 연대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민중 집단이 형성됐구나를 제가 요즘에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비인간종의 그 죽음 혹은 기후 난민의 죽음을 메시아적 죽음으로 다시 재전유해보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가 시작될 것이다. 네. 요즘에 거기까지 갔습니다. 아마 논문을 다시 쓴다면 거기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의도 때문에 언어화를 하는 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언어들을 찾아보고 카리스마 있는 누가 해갖고 뭔가 기획해서 어떤 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할 때 요 한이나 페이션스 논리로는 자연 세계 문제들은 충분히 겪고 인내하고 침묵하고 견뎌내다가 함께 반응하는 무리들이 크고 작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거기선 김mon주 선생님 언어에서는 이걸 어셈블리지라는 언어를 많이 가져오는데 이거 신학에서 또 성령 개념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우발성 안에서 막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들 그런 거 거기서 뭔가 바꿔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언어. 시작하는 분들은 이거를 답답해하실지 좋아하실지 이거 포퓰리즘으로 볼지 약간 좀 궁금하네요. 약간 정치학
과학적 개념에서 이제 포퓰리즘 문제 그리고 이런 대중 이런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그거를 이제 좀 제가 해보고 싶은 거고 아마 제 논문이 그 지점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태적 민중이라는 이론을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재정의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생태 민중이 아니라 생태적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중은 그러한 생태적인 것을 운동의 방향성으로 가져가는 어떤 집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주체적인 어떤 집단이 아니라 계속 생태적으로 가려고 하는 집단으로서의 민중을 재사유하는 건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가 아마 라클라우나 샹탈 모페나 그래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결국에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김홍중 선생님 자체도 이제 뭐 정치적으로 사유를 하시는 근데 이론화는 안 하시지만 제가 감은 사건이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그냥 사실 제 속마음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런 감흥의 뭐 생태적 민중의 뭐 감흥 아니 그러니까 저 뭐 동물이나 뭐 비인간종에 감흥되어서 이 신학을 전개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토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이론을 통해서. 근데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면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그러니까 저에게 사건으로 다가온 거는 사실 비인간종의 죽음을 통해서는 아니었고 다만 그냥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고통받는 자들 오히려 인간이 제 중심에 조금 더 있지만 인간이 살기 위해선 비인간종이 살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생태적으로 살진 못하고 그러나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 아내거든요. 저 질문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생태적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약간 고발하는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질문을 네. 이렇게 또 마무리로 조금 코멘트 못한 얘기 있으시면 조금 하고 하면 될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들을 주셔서 이 논문은 이제 게재된 논문이라 변형이 불가능해서 네, 이렇게 보충은 못하겠지만 제 앞으로의 논문들 혹은 제 학위 논문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